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어, 아침 8시라서 좀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쪽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아마 예, 그쪽에서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조금 이제 좀 피곤도 하시고 이래서 조금 이제 편하게 이렇게 들으셔야 될 시간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막 지금 에너지를 좀 이제 충전시켜야 되는 이제 시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합이 좀 잘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처음에 이제 북한 핵 문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제가 또 국방대학교 교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아마 뭐 미국에 계시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뭐 좋은 무기들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고국의 이런 국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소개는 앞에서 다 해주셔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 경력 중에 이제 우주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를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국제정치 일반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우주와 관련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학회도 하게 되고 또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일도 하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주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은 약간 좀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잠깐 좀 하면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트럼프 관련된 논문을 쓰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을 좀 이제 예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건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어, TV에서 이제 대담을 하던 그런 장면이고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뭐 트럼프를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예측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서는 약간 좀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라 뭐 트럼프 전문가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해설하던 거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북한 미사일과 관련돼서 뉴스 해설하는 장면인데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방한 시에도 좀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국방 우주력과 관련된 신문 칼럼을 제가 썼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이제 잠깐만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어, 강의 시간이 언제까지죠? 5시까지 끝내면 되나요? 예, 예, 오래오래 알겠습니다. 하세요. 올해 예.
일단 북한 핵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 차원이고요. 한반도 차원에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위협 또는 남북관계 평화통일에 대한 최대의 장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또 핵 경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대만 또 중국 이런 나라들까지 끌어들여서 지역의 핵 경쟁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핵 확산의 위협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핵 레짐에 관한 문제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P5 국가들만 소유하기로 되어 있는 핵이 물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예외적으로 보고요. 북한은 이제 NPT에 가입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핵 확산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접근 방식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원조와 군축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접근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들은 뭐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한 뭐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만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어떤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가? 첫째는 무엇보다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이 구성되는 핵 물질이 필요하겠죠. 뭐 이제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아니면 핵 발전을 하고 남은 찌꺼기인 이제 플루토늄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거라서 이것을 이제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곳에 넣어서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굉장히 저농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핵폭탄을 쏠 수가 없고요.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이게 고농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축 우라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존재하지 않지만 핵 연료를 사용해서 핵 발전을 한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런데 이제 재처리 가공 기술이 필요한 거겠죠. 북한은 이제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시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농축과 재처리를 하는 것 외에도 핵실험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북한이 이 바이든 방한 시기에 핵실험을 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풍계의 핵실험장을 다시 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이제 핵실험장에는 뭐 고폭 실험이라든지 분열폭탄, 뭐 융합폭탄, 미사일 재도입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의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반체, 핵무기를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완전하진 않지만 북한은 이런 기술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구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장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과 같은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과 같은 것인데 이제 이것은 그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리틀 보이라고 하고 이제 팬맨이라고 그때 명명을 했었죠. 네. 이게 지금 그
1킬로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위력으로 보면 뭐 한 30만에서 70만이 이제 이 폭탄 하나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 미국이 실험했던 최초의 수소폭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원이라고 여기 보면은 10메가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메가톤이라고 하는 것은 1메가가 1000킬로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의 수백 배의 이제 위력이 나오는 건데, 버섯 구름이 이제 아까 거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멋있게 형성이 돼 있죠. 이제 수소폭탄은 그 핵 분열탄, 아까 보여드린 것은 이제 핵이 분열해서 생기는 거고, 이건 이제 수소폭탄은 핵 융합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태양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이 빛을 계속 비추고 에너지를 내뿜는 것은 핵이 수소가 융합이 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작은 태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핵 융합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짜르분바라고 해서요. 아까 그 마이크원보다도 무려 5배가 더 위력이 센 건데, 인류가 지금까지 실험했던 폭탄 중에서 가장 위력이 센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뭐 당시 기록에 의하면, 지금 뭐 정확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기록에 의하면 1000km 밖에서 이 섬광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요. 또 1000km 떨어진 핀란드, 이게 이제 그 당시 소련의 북극해의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 이제 당시 들린 얘기에 하면 주민들을 적절히 소개하지 않고, 그 다른 곳에 이동시키지 않고 이 실험을 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아주 가까운 곳은 다 이동을 시켰겠지만, 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계시던,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이것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고요. 1000km 밖에 떨어진 핀란드에서는 이제 그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그 핵무기들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이게 거의 5000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만든 핵무기들은 거의 위력이 이 정도. 그러니까 히로시마에서 30만에서 70만을 이제 그 죽였는데, 이런 게 정말 하나 떨어진다 그러면 뭐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당시 히로시마에 있던 그 사람들의 밀집도, 어떤 지역에 밀집해서 사는가 하고, 지금 LA나 서울에서 얼마나 밀집해서 살 수 있는가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가지는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핵무기는 상당히 파괴적인 그런 무기로 알려져 있고요. 핵이 출현함에 따라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전략 개념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막대한 이런 그 파괴력, 아까 보여드린 이런 파괴력 때문에 이게 이제 역설인데요. 폭력을, 이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폭력이라고 본다면, 핵무기는 오히려 폭력을 사용해서 불사용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를 시켰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왜 그 화가 나면 다른 사람하고 조금 뭐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를 놓고 본다면, 화가 나면 주먹은 한번 날리잖아요. 요즘 애들은 주먹도 날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얘기죠. 친구하고 싸우다 이제 말다툼하다가 주먹 한번 날릴 수는 있는데, 칼이 있다고 해서 칼을 아무 때나 푹 이렇게 휘두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가 흥분해서 이 폭력성이 발현이 되는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내면의 움직임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이성의 힘이 폭력성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폭력성이 이성을 제압하고 이성이 폭력성을 제압하지 못하게 된다면 칼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빈도가 주먹을 사용하는 빈도와 칼을 사용하는 빈도를 놓고 보면 주먹을 사용하는 빈도는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지만 칼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들 간의 관계지만 국가들 사이에서도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국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뭐 군사 전력으로 따지면은 뭐 비교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뭐 일주일이면은 전쟁이 끝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함락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했지만 실제 전쟁의 양상은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인 전력의 우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국제 규범이나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 또는 뭐 러시아가 뭐 미국만큼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히로시마에 사용할 때는 사실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규범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물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겠지만 한번 쓰고 나니까 이 핵무기를 사용했던 미국 내에서도 반핵 여론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련이랑 핵 경쟁을 하면서 이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핵무기는 전장에서 실제 사용하기 위한 그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징적인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가지고는 있으되 실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미국이 러시아 다음으로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뭐 위력으로 따지면 미국의 핵무기가 더 셀 수도 있겠죠. 미국이 언제쯤이면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사실상 이것은 정치적인 비중이 군사적인 비중을 압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군사적인 교리를 완전히 바꿔놨고요. 또 외교적인 양상도 다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기가 쭉 진행되던 양상을 시계열로 쭉 보여드린 건데요. 뭐 이것은 이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 때 이제 영변을 폭격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기고요. 이건 이제 핵 실험을 실제로 했던 시기. 자, 이 핵과 관련해서 최초의 남북 간의 이제 합의가 9.19 공동성명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포괄적인 합의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때 합의했던 것이 이제 검증 가능하고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루자라는 거였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어졌던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9.19 공동성명과는 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자. 그 북한에 대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하자. 그래서 남한의 2메가 와트 용량의 전력을 2메가 킬로와트 용량의 전력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평화 및 안정에 노력을 하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추구하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행동을 하자라는 게 당시 합의였습니다. 뭐 사실 요걸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여기에다가 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이대로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텐데 뭐 이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뭐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가 현재까지 쭉 왔고요. 앞서 우리 협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핵을 개발했는데 왜 했느냐, 왜 북한이 핵을 개발했느냐라는 것을 놓고 보면 사실 그 요소를 빼놓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 소위 얘기하면 착한 국가들만 안보에 이슈가 있고 나쁜 국가들, 깡패 국가들은 안보에 이슈가 없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사회를 바라볼 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감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옆집에 깡패가 살면 내가 불안하지 깡패가 불안하나? 뭐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게 보편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집에 뭐 걔들이 그 깡패 녀석들은 어떻게 뭐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불안하니까 나만 내 안보만 지켜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뭐 영화에 보면은 맨날 나오는 장면이 뭐 그 저 갱들 나와서 폭력하고 뭐 우리 이제 정의의 사도들이 나타나서 뭐 다 이기고 이런 거잖아요. 영화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뭐 여기 007이 됐든 아니면 뭐 람보나 뭐 그 저 누굽니까 뭐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정의의 사도가 나서서 악당들을 잡으려고 하면 악당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잡히기 싫고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는 그게 곧 안보의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것이라면 두렵다는 거죠. 잡히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선량한 시민들이 이 깡패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과 깡패들이 이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는 착한 국가나 나쁜 국가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러시아의 안보 불안감이에요. 우리는 야 러시아가 나쁜 나라고 러시아가 뭐 침략을 하지 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하냐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그게 불안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과거의 냉전 시대에 구소련에 15개 공화국이 있었어요. 러시아를 포함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뭐 지금 그 러시아의 최대 우방인 벨라루스라든지 또 이제 러시아를 가장 싫어하는 발트 3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3개국을 포함해서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나라들 포함해서 이 15개가 소비에트 연방 안에 있었고요. 소비에트 연방 바깥에 또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뭐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또 동고권 국가들이 소련을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이토하고 서방의 네이토하고 이제 그 공산권 국가들의 그 와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동구권 국가들은 다 서방 국가들화돼서 이미 EU에 다 편입이 됐거나 나토의 동맹국들이 이미 다 되어버렸어요. 한두 개 국가만 빼고요. 다 이미 친서방 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소련 바깥에 있었던 국가들도 그렇게 되는데 구소련 안에 있었던 국가들마저도 지금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반 러시아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이미 들어갔고요. 그 러시아를 지금 이제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벨라루스, 위에 발트 3국 밑으로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조지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조지아가 이미 반러 정서가 돼버린 지 오래였고 그래서 그 전쟁 한번 했죠 거기에는. 이제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예요. 과거 구소련 국가 중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가 그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친러시아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14년을 계기로 해서 당시 이제 그 유럽 친유럽 세력들의 이제 그 민중 시위가 이어지면서 포로셴코라고 하는 친서방 대통령이 들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지금 현재 돈바스 지역에 내전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언제가 가장 결정적이었냐면요. 2008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중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소련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부다페스트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핵무기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제 막 신생국가니까 뭐 핵무기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제대로 기틀을 세우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데만 신경이 썼겠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야 됐겠죠. 근데 이제 당장은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적대적이지 않고 뭐 이러니까 그래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게 하고 모든 핵을 러시아에 다 넘깁니다. 우크라이나가.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로 러시아, 미국 이렇게 다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와서 지켜주겠다라고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을 지금 지키지 않은 셈이 된 거죠, 사실상.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가 중립적인 지대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친러적인 성향으로 계속 남기를 바라했는데 그런 합의가 계속 있었어요. 이제 작지만. 근데 2008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는 거 찬성한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범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와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번 전쟁에 이제 젤렌스키가 전쟁 와중에는 굉장히 이제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좀 비판을 많이 받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할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오히려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뻔히 그게 보이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도 뻔히 눈에 보이는 거고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가 아무리 싫어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아니 뭐 우크라이나를 뚝 떼가지고 딴 데로 옮길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라고 하는 이슈는 깡패 국가들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 안보 이슈가 없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도 안보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깡패라 하더라도 자기 생존이 최우선이거든요. 북한이 과거에는 소련의 도움, 중국의 도움, 또 무기의 숫자들도 우리보다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 국내 보수적인 일간지들에서 그런 기사들을 가끔 쓰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북한과 무기 를 비교해 보면 우리 전력이 굉장히 열세다. 북한은 비행기가 몇 대고 뭐가 몇 대고 탱크가 몇 대고 병력이 몇 명이고 이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단순 무식하게 숫자만 갖고 따지는 거죠. 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질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안보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투자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게 핵 개발이었던 거예요. 이제 북한의 이런 의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의 도움, 중국의 도움도 없고 무기의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열세고 경제력은 우리의 4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북한의 총 GDP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북한이 그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 김정은 일가는 맨날 두려워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그 심리를 간파를 해야만 남북 간의 어떤 그 합의라 또는 북미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미국 국내 정치의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측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맨 앞에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그 방송하던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는 이제 그 대담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밑에 그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게 그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인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돼서 이제 이게 알려지지도 않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고 이거 전 세계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많은 혼란이 있었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대담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돌파구가 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존의 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예언처럼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 어, 이제 도착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정은과 이런 회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첫 회담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분위기 좋았어요. 일단은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하게 했죠. 근데 이제 2차 북미담을 하면서 이게 잘 되지 않았고,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북한은 5건의 대북 제재를 해제를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건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야 나는 그 많은 제재 중에 일부만 해제해 달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아니 그 5건 해제가 사실상 전부 해제해 달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던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내놨는데 이보다 사실 영변 핵시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영변이란 말 자체가 무슨 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국으로 따지면 뭐 백악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국회의사당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의도보다도 훨씬 넓은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핵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많은 그 못 사는 나라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차가 또 달랐던 거예요. 트럼프는 더 받고 싶으니까 야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내놔. 아니 북한 입장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영변을 내놓겠다고 너 지금 내 말을 제대로 들은 거야? 영변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변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뭘 달라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안 됐던 거고요. 아마 트럼프는 이제 물론 대통령이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 하다 보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했겠지만 많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 볼턴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빅딜을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버리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작은 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몰 딜은 영변의 핵시설 플러스 알파에서 검증 가능한 해체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딜은 뭐 이제 뭐그 제재를 전면적으로 뭐 완화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영변과 제재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나쁜 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딜로 이렇게 끝났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노딜로 간 이유는 이제 트럼프의 빅딜의 욕심과 김정은의 스몰 딜의 생각이 맞지 않았던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돌발 변수 존 볼턴의 어떤 노란 봉투 지금 여기 볼턴이 손을 얹고 있는 뭐 이 노란 봉투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볼턴이 트럼프한테도 미리 얘기하지 않았던 거를 현장에서 습관해서 트럼프를 탁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볼턴이 딱 여기 이게 원래 볼턴은 이 자리에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막 이제 지가 어떻게 해갖고 뭐 이렇게 그게 나타나요. 뭐 트럼프 어떻게 해서 거기 왔는데 이 자리에서 너네 이게 숨기고 있었던 거 이거 하면서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당황했지만 트럼프도 당황한 거예요. 아니 저런 게 그럼 김정은이 날 속였단 말이야.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돌아가고 나서는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뭔가 또 있다는데 거기서 덜컹 합의를 하기는 좀 그랬던 측면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볼턴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당시 이제 회담을 직접 했던 우리 정보기관의 최고의 관계자가 이제 직접 해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마이클 코언의 당시에 하원 청문회에서 이것이 이제 트럼프는 뭐 머릿속에 온통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뭐 천천히 앉아서 얘기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안 돼버렸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정부의 과도한 뭐 일본의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핵무기에 대한 합의를 하려면 과거에 이제 그런 시각 이걸 이제 힘 대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해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생존하려고 그걸 만들었는데 내놓을 리가 없죠. 자기들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걸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생존 본능에 대한 어떤 답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비핵화라고 하는 말에는 좀 포괄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것 플러스 북한이 무장해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야 이게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어떤 온도차 내지는 정책의 이 미스매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실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의 코디네이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약간 얘기의 후반부는 조금 제가 최근에 이 한국에서 이 국방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좀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핵무기의 효능 해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배민이 뭔지 아세요? 배민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왜 이제 여러분들 한국이 참 살기 좋아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또 거꾸로 미국이 살기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미국에서 한 9년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뭐 이제 지금도 어떨 때 우리 대화 중에 미국이 참 살기 좋지라는 얘기 할 때도 있고 근데 또 거꾸로 미국에서는 또 한국이 참 살기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 살기 좋다든지 한국이 살기 좋다든지 할 때 이 개념들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한국은 편리하죠. 굉장히 모든 것들이 컴팩트하게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랬지만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저희도 사실 마트에 가서 모든 것을 샀었는데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그냥 핸드폰으로 딱딱딱딱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다 문 앞에 와 있어요. 마트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너무 편리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나갔던 기업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다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음식점에다가 배달 신청을 해서 음식을 배달했는데 지금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앱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음식을 시켜요. 거꾸로. 이 안에 들어가면 음식점들이 다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음식점들은 다 손해보고 배달의 민족이 이익을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예, 이 배달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핵무기가 있어도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수소폭탄도 다 만들었는데 아무리 그런 위력적인 무기가 있어도 자기 안방에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터지면은 평양에서 터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이것을 실어나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미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억제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핵무기는 군사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군사 무기가 아니라 정치 무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정도 위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감히 공격할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디터런스라고 얘기하고요. 한국말로는 억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던 이유는 실제로 핵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내가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감히 나를 공격하지 마라는 얘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들이 더 공격적이었지만 지금은 두려운 거예요. 남한의 경제력, 그 군사력도 두렵고 이제는 우리 남한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거 아닙니까? 남한을 도와주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더 무섭고 이거 뭐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핵무기를 자기 이 안방에만 들고 있으면은 그게 미국에 대한 억제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다라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하기 위해서 쏘았다기보다는 미국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컨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공격하진 않더라도 나를 공격하기만 해봐. 그럼 나도 니들한테 내가 죽겠지만 니들은 죽이고 죽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고요.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미사일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 싣고 가서 잠수함은 모르게 이 LA 앞바다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 근접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소설 속의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하고 물론 뭐 이 인천 앞바다나 이런 데 와서 공격할 수는 있겠죠.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화성 14, 15형이 요 LA까지 그리고 15형은 미국 전역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화성 17형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걸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북한은 이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잠수함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이것이 이제 미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념인데 단거리 미사일은 이렇게 패트리어트로 맞고요. 그 다음에 조금 먼 거는 사드로 이렇게 맞고 이게 이제 한국에 배치돼서 이제 논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더드 미사일, 그 다음에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MD 시스템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요. 이제 패트리어트도 있고, 뭐 우리는 이제 땅덩어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큰 MD 시스템 필요 없고요. 다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 위성, 감시 정찰 위성, 정보 위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을 예측하고 요격하는 데는 이쯤 올라갔을 때 예측하고 쏴야지 이렇게 여기 다 왔을 때 쏘면 이미 늦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쯤에서 예측하고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는 건데 최근에 북한이 만든 미사일은 이렇게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나가는 이런